여기는 2050년 신평양의 한 호텔방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크 웨이브, 기자죠. 지금 창밖을 보면서 지난 30년간 제가 목격했던 이 거대한 변화에 대해 기록하려 합니다. 국경이라는 게 흐릿해지고 그 자리를 단 하나의 거대 기업이 채워버린 이 시대의 이야기 말입니다. 제 책상 위엔 낡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종군 기자였던 제 할아버지 사진이죠. 할아버지, 당신이 알던 세상의 그 질서는 말이죠. 완전히 부서졌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와 방산기업 RTX가 어떻게 합쳐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방패, 이지스 다이내믹스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거대한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창밖은 안개로 자욱하고 저 거대한 항구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제 무릎 위 노트북 화면에 작은 은색 방패 로고가 떠 있네요. 이지스 다이내믹스. 네, 이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어떻게 그 낡은 세계가 종말을 맞이했는지 말입니다. 균열은 2026년에 시작됐어요. 미국이 갑자기 WHO, 파리 협정 같은 국제기구 66개에서 한꺼번에 탈퇴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세계 공조의 축이 그냥 뽑혀나간 거죠. 그러다 2035년 러시아의 푸틴이 죽고 그 권력 공백기에 오픈 AI랑 RTX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2038년 이란이나 러시아처럼 사실상 무너진 나라들에서 기업들이 시범 프로그램이란 걸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으로 이들이 파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기억나네요. 2026년 런던 뉴스룸에 있던 어린 인턴 하나가 그러더군요. 이거 진짜 하는 건가요? 그냥 으름장 놓는 거 아니고요? 그 한마디에 당시의 충격과 불신,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모두가 수십 년짜리 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그 빈자리를 대체 뭐가 채울지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정말이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총성이 울리거나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서비스였죠. 이지스의 전신들은요, 국가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곳에 슬그머니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뿐이었어요. 제가 2038년에 테헤란에 있었거든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버린 곳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한테 빵이 어디 있고 약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던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픈 AI와 RTS가 만든 아주 작은 앱 하나였어요. 그 앱 화면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픈 AI 그리드와 RTX 시큐어넷으로 구동된다는 표시. 단순한 앱이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인프라가 이렇게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첫 신호였죠. 자, 이번엔 시베리아의 한 가정집으로 가보죠. 꽁꽁 얼어붙은 부엌에서 만난 한 어머니. 중앙정부는 이미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이 동네 난방을 관리해서 아무도 얼어 죽지 않게 해준 건 역시나 오픈 AI와 RTX가 만든 프로토타입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란의 공급망,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도시 문제, 심지어 북한의 국가기능 마비까지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지배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각 지역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내놓았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나의 공식적인 이름 아래 모이게 됩니다. 그 기자회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지스 다이내믹스라 최첨단 AI랑 국방 인프라를 합쳐서 세계 안보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 오픈 AI와 RTX CEO들은 이게 세상을 위한 동등한 파트너십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떠들어냈죠. 하지만 무대 뒤 이야기는 전혀 달랐죠. 당시 펜타곤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줄까요? 이건 인수예요. AI 같은 걸 국가 안보 틀 바깥에 둘 만큼 우리가 바보는 아니니까. 결국엔 정부가 감당 못할 복잡한 문제들을 통째로 외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50년 우리는 그 거대한 외주의 결과를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안정됐죠. 하지만 그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신평양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계약 끝 한마디만 하면 이 나라 절반은 그냥 멈춰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항구 물류, 전력망, 이 나라의 심장의 전부 그들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는 등록 사용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스템 밖에 미등록 구역에 사는 존재가 되거나. 등록 사용자는 신용점수, 최적화 서비스 이런 혜택을 받죠. 하지만 미등록 구역은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공백, 시스템 안정의 기여도도 낮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일상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유전자로 궁합을 추천해주고 대중교통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을 골라내고 우리가 보는 뉴스는 감정적 편향이 제거된 채로 들어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그건 그냥 네트워크 이상 신호로 잡힐 뿐이죠. 미등록자는 서비스 드론의 센서에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큰 위기는 사라졌죠. 하지만 자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통제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할아버지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요. 할아버지의 방패는 쇠와 국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경계선이었죠.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하지만 제 방패는요, 코드와 기업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을 원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둬버린,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세계는 더 이상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렌즈를 통해 세상이 불타는 걸 보셨지만 그 세상은 제 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요, 저는 스크린을 통해 세상이 얼어붙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안정 속에서요. 그래서 이 끝없는 안전 속에서 과연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완벽한 시스템이 절대 대답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